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현재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겸임 교수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전공은 이 초이, 이 차와 관련된 문에서 다량의 저서를 이렇게 내셨는데요. 초이 선사의 차문화 연구, 그리고 초이 의순의 동다송 다신전 연구, 그리고 추사와 초이, 그리고 고려시대 차문화 연구, 조선의 선비, 불교를 만나다, 우리 시대 동다송, 그 이외에 많은 저서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상 내역으로는 제2회 화봉학술 문화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제22회 행원 문화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박동춘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소개받은 박동춘입니다. 이 김영대학에서 하는 모교철학 인문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특성이 무엇이고 또 이런 문제를 각도 있게 이렇게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본다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저로서도 바람직한 세미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초이 스님의 연구자로서 그리고 또 초이 스님의 제다법을 이은 전승자로서 한국 차에 대한 대표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 평생의 연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와 상당히 동의한 그러한 관심과 또 과연 한국 차의 특성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어가고 전승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세미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목교 철학회에서 한국 차의 근원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담론의 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될 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발표할 논문은 초이 선사의 연원은 무엇이고 또 초이 선사가 만들었던 차를 그들이 교유했던 초이와 교유했던 경화사족들은 초이차라고 명명한 바가 있는데 그 초이차의 연원과 초이가 만든 차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제 발표 시간이 30분 내외이기 때문에 거기 페이퍼들이 모두가 배부가 됐었을 것 같으니까 요점만 이렇게 대략 중요한 요점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초이차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문화의 형태였는가 그리고 그 차의 특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차문화가 7세기에 이미 선종에 관심을 가졌던 도당 구법승들에 의해서 차문화가 소개된 이후에 남할여초에 구산선문의 개창 이후에 차문화가 확산되면서 이것이 선종의 독특한 문화의 형태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가 건국된 이후에 차문화는 승려사회와 왕실이 주도하면서 고려에서는 나름대로의 고려적인 색채를 띤 문화를 형성했고 그러한 의미에서도 고려시대의 이 차문화는 상당히 주목할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선종의 구법승려들이 완품의 차와 도구를 가져와서 고려에 와서 고려색이 함의된 그런 차들이 만들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다구를 고려 청자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했으면서 왕실과 승려 사이의 주도에 의해서 차를 향유했던 계층의 문화적인 안목이 높았던 시대가 고려다.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음다의 계층이나 이런 것들이 그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고려시대는 그 차문화의 완성적인 그러한 문화의 형태를
가졌던 시기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려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차가 고려의 유색을 가지고 있는 차였고, 송자라고 하는 그릇을 완성함으로써 그 향유층들이 그 차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신세계와 문화의 층들을 담론하는 시대를 구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이 차문화는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그러한 차문화의 유습이 전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지만 국가의 정치에게 불교를 억압했던 그런 시대의 흐름 때문에 차문화는 이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조선의 시대는 고려의 그런 아름다운 차문화의 유습을 잊지를 못하고 세락의 위기를 맞았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특히도 조선 시대에 우리가 양난이라고 하는 호란과 그러니까 호란과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차문화는 더욱더 급속하게 쇠락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선 후기, 우리가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정의하는 고려 후기의 차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때는 18세기에 그 차를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적었고, 또 안다 하더라도 승려와 교유했던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차문화가 그냥 겨우 명맥만 유지했던 것이 18세기의 차의 문화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18세기경에는 차의 산지, 그러니까 옛날에 고려 시대에 다원이 형성됐던, 그러니까 다촌이나 다소가 형성됐던, 또 승원이 있었던 사찰의 차나무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떡차나 잎차를 그냥 말려서 감기나 이질에 치료하는 단방약으로 전락된 것이 18세기 후기의 차문화의 흐름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유형은 이윤회의 부풍향차보 같은 것에서 상차 7종을 만들었던 약차의 일종이 이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행스러운 것은 바로 조선 후기에 대응사와 만덕사, 승려를 중심으로 해서 차에 능한 이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사찰의 음다 풍속을 이어가면서 특히도 아함이나 초이에 의해서 대응사의 차들이 다시 주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19세기에 오면 차를 향유했던 그룹이 일시적으로 약간 부상되는 그러한 시대 흐름을 맞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경을 출입했던 경화사족들, 특히도 영경학파라고 얘기하는 북학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차가 다시 주목되는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도 다산은 연경을 출입하지는 않았지만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된 이후에 차에 주목된 것은 아마도 암회장과 교유하면서 굉장한 차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를 하면서 다산께서는 차의 실용에 대한 문제를 각다구나 이런 데에서 거론하셨고, 이것을 담화무역을 통해서 부국의 어떠한 재원으로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다산의 그런 실용적인 근대적인 생각은 한 번도 시대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개인의 아이디어로 그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도 아까 여기에 주최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제다의 양상에서 난맥상을 이루는 것은 바로 제다 방법의 정의가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다산이 얘기했던 구중구포나 삼증산포에 대한 문제가 이것이 떡차를 만드는 제다법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차를 만드는 제다법으로 이해한 나머지 우리가 그 제다의 공정 과정에서 그러한 합리적인 공정 과정이 아닌데도 이런 것이 대유행을 겪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에 대한 이론이나 담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번에 제가 발표할 전 주제가 되는 초이차의 연원이라는 것은 대략 어떻게 연원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초이차는 초이가 만든 차의 고유적인 이름입니다. 이것은 초이가 교유했던 그런 사대부들이 초이가 만든 차를 일찍이 초이차라고 명명했고, 초이에 대해서 이들은 전다박사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서 전다박사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이차는 그러므로 해서 대흥사에서 연원된 사원차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대흥사는 태고 보우 이후에 직전 제자였던 구고 가공이라든가 벽계 스님이라든가 벽송으로 이어져서 특히도 부용이나 이런 쪽으로 부용 연관으로 이 법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는군요. 휴정께서 의발을 대흥사에 전한 이후에 선교 융합의 수행 정통이 이 대흥사를 풍미하게 됐고, 이러한 수행과 융합된 음다 풍속은 활발하지는 않았었지만 이어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고는 또 우리나라의 임재종을 처처로 들어온 그러한 스님이셨고, 이분이 바로 서곡으로부터 이런 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흥사에는 선종의 수행과 차가 융합된 그런 형태의 차가 있었던 전통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 페이퍼에 그러한 역사의 맥락을 서술해 두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시기인 19세기 전후해서 17세기의 대흥사의 차의 유풍들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로 보면 6페이지 됩니다. 대흥사는 청어의 제자 중에 평양과 소요의 두 문파가 많은 수행자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한 전통 사찰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평양 스님께서 이런 차를 마시면서 수행했던 전통을 잇고 계셨고, 그래서 거기에 지문에 그분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통은 바로 월조 도한 스님에 의해서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한 스님의 제자였던 환성 지안 스님은 대흥사의 수행 정통에 따라서 손님에게 차를 권하는 그런 일상의 생활들을 노래한 시를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성의 굉장히 큰 제자였던 연담 유일은 바로 다산의 아버지와 교유했던 인물이고, 어쩌면 다산께서 연담 유일과 만남으로 해서 차에 대한 첫째 인식은 연담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연담인데요. 연담은 대흥사의 18세기의 인물로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던 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중 보옹 나근사라고 하는 노래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 연담 유일은 끊어져 가는 18세기의 그런 차의 명맥을 이어갔던 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초이 스님은 연담 유일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전통에 의해서 대흥사에서는 이런 태고 이후에 이러한 많은 승려들에 의해서 수행과 차가 융합된 그런 음다 풍속이 이어지고 있었고, 활발하진 못했지만 이어지고 있었고, 그런 것이 바로 완호 윤우와 그의 제자들, 그 다음에 암회장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차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렛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전 주제로 설명드릴 수 있는 초이는 바로 이분들의 제자로서 초이차를 통해서 그런 경화사족들에게 우리 차의 중요성과 우리 차의 우수성을 인식시켰고, 또 초이와 교유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19세기에 차의 애호칭이 확산되면서
이 초이스님이 차문화의 중흥의 토대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차문화 향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이고 좋은 차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목전에 굉장히 중요한 소스였기 때문에 초이차는 이들에게 우리 차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차문화가 세력된, 사찰도 마찬가지로 세력된 면면이 이어졌던 이러한 문화를 초이스님은 어떤 배경을 통해서 초이차를 완성해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후원자들과 또 이러한 차를 완성하는 데 품평의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이제 깊게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완성되려면 그 첫째는 애호의 조력자가 있고 그 인식의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이차의 완성의 최고의 조력자는 추사입니다. 또한 그와 교회했던 신의도 초이차의 완성의 최대의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초이스님이 바로 추사를 만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다산과 다산의 아들이었던 유산을 통해서입니다. 초이스님이 1809년에 다산 초당으로 다산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 책을 피게 되는데요. 이때 1809년에 유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이스님이 1815년에 1차 서울을 상경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유산과의 어떠한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초이스님이 첫째의 어떠한 인연의 인드라망을 이렇게 펼 수 있는 최고의 애호자이면서 또 하나의 후원자인 추사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인연을 통해서 형암이라고 하는 김훈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김훈은 불화에 굉장히 밝았던 인물입니다. 또 정벽이라든가 소유 박장암 등을 만나게 됩니다. 소유 박장암은 바로 박자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1차로 초이스님은 이때에 경화에 이러한 좋은 인물들과 만날 수 있는 1차 인드라망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이스님은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차의 중요성을 어필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후원 세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이차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천착한 것은 차에 대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다산이 1818년에 그 다신계를 맺으면서 거기에서 당시의 차의 인식론을 거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보면 연한 차는 입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차를 가지고 떡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는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대부분 사찰에서도 입차를 만들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특히도 그 사찰의 어떤 조력자를 위해서 일부의 그런 좋은 차가 생산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주로 떡차를 만들어 왔고 이것이 아마 그때 당시에 사찰의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에 의거한 그런 차의 제다의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초이는 산차에 대한 복원을 노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명대가 이미 산차의 전행 시대가 유행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조선 후기 19세기의 초이가 주목한 것은 산차의 제다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런 이론의 첫째적인 배경을 얻었던 것이 그분이 1828년에 바로 서상세계를 통해서 서상수계를 통해서 계학을 이었던 이유 때문에 바로 금담을 통해서 바로 아짜방에 가서 계학을 잇게 되는데 이때에 바로 만부전수 속에 들어있던 장원의 다록을 필사해 와서 1830년에 다신전이라는 표제로 편찬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이 스님이 초이차를 완성하기 위해서 일차적인 이론의 담론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초이 스님은 다신잔의 편찬 이유를 수미사홍이 다도를 알고 싶어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총림에는 조주의 기타 풍속이 있었지만 당시의 승려들이 차를 몰랐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신잔을 편찬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그의 내면적인 이유는 바로 제다에 대한 그러한 전반적인 이론을 숙지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초이 스님은 바로 차에 대한 입차에 대한 정의를 세우고, 그거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제다의 방법론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수행의 여가에 틈틈이 노력해 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사의 편지가 특히도 초이가 어떤 차를 만들었는가 하는 거의 정황들을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추사의 초이에게 온 편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2016년인가쯤에 추사와 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술하면서 초이 스님에게 추사가 보낸 편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번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로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추사의 편지를 통해서 초이차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편지 내용에서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은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보낸 차품은 심패가 시원한 것을 느낄 만큼 좋지만 매번 차를 덮는 방법이 조금 지나쳐서 정기가 사라진 듯하다. 만약 다시 만든다면 불의 온도에 주의해 보심이 어떠냐,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 이 추사께서 대부분 이 편지는 1838년에 제주 가기 전에, 제주를 1840년에 유배를 가게 되는데 1838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초이 스님이 입차에 대한 제다 방법을 연구했다 하더라도 1838년에는 완성된 제다를 아직은 실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초이차의 특징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차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차가 심폐의 시원함을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차품의 정의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한 지문은 요거는 좀 읽어보시고요. 이것은 동자송에 서술된 초이 스님의 제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이것이 명대의 제다의 방법이고 공정 방법이기 때문에 초이차의 특성을 드러내기는 어렵다라고 그런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장원의 다루기에 서술된 제다 방법은 소엽종을 만드는 제다 방법이기 때문에 초이 스님이 만든 차잎의 종류도 소엽종이기 때문에 그 제다의 공정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초이 스님이 초이차를 완성하면서 우리나라 차의 특징, 그것은 기후의 특징, 그러니까 환경의 특징,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호의 특징에 의해서 조금 특징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그것이 제다 공정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동다송에 나타난 그 제다 공정을 보면 입차를 만드는 방법은 첫째 덕금차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념과 그 다음에 재건과 밀실에 말린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밀질은 온돌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생활 환경을 차용해서 응용한 초이 스님의 독특한 제다 방법의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재건을 해서 나머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습기라고 하나요? 예. 그것을 마지막까지 없애는 공정 과정이 중국하고 다르게 온돌에서 하루를 재운다는 공정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험적으로 시원하고 맑은 것을 선호하는 민족이고 또 중국이나 일본에 비교해서 그 특징은 맑고 시원한 맛인 것입니다. 물론 활활한 기운도 한국차가 대표적으로 초이가 실현했던 차의 맛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이차에서 그 유형적으로 공정에서 비빅이라고 하는 유념에서 깊은 유념을 통해서 그런 엽록소의 1차적인 그 산출을 통해서 시원하고 맑은 차를 만드는 방법이 초이에 의해서 개진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초이차의 유형적인 모습을 가장 우리가 문헌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동다성이지만 그분의 지근한 곁에서 초이차에 대한 그런 공정 과정을 본 사람은 범해입니다. 범해는 원래 초이 스님의 대승계 제자고 원래는 호이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완호 스님의 세 제자들 호이, 하이, 초이 그래서 삼위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제자들 간에 서로 보살계를 포살한다든가 대승계를 이렇게 포살해서 이 세 분의 제자들은 세 분이 서로가 제자가 되는 그러한 똑똑한 그러한 전승 그 계맥의 전승을 갖고 있는데 바로 범해도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범해 스님이 특별한 시를 하나 남기셨는데 이것이 바로 초이차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공정 과정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서 초이 스님이 대략 어떻게 차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이 지문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날 첫 고구에 아직 피지 않는 황하잎 이것은 최다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깨끗한 솥에 정성을 다해서 덮어서 밀실에 말린다. 이것은 바로 공정에서 그 제다 방법입니다. 살청에서 다시 말리기까지요. 재건까지의 공정 과정을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꾸는 이것은 포장법입니다. 측백나무 그릇 둥글고 모나게 묶어서 대나무 껍질로 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번역의 오류 때문에 초이 스님의 초이차가 범해의 가간에 드러난 초이차가 떡차다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 대한 번역상의 오류에서 오는 것이고 이 대목은 바로 포장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초이차가 어떤 차였는가 하는 것을 서술한 것이 마지막 두 군데 단단하게 간수해서 밖의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찻잔에 가득히 향이 뜬다. 이것이 바로 초이차의 품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범의 가가는 초이의 제자로서 또 그분이 제자를 하는 것을 지근에서 본 인물로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초이차는 1838년에 바로 추사에 의해서 그러한 조언, 화도의 문제를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에 의해서 이분의 초이차의 완성 시기는 대략 1840년에서 42년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추사의 1840년의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보내준 차는 여기는 바로 제주도 유배 시절입니다. 그 이분이 1840년에 9월 달에 제주도를 유배를 가시면서 바로 그 일제함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이 초이 스님과 추사는 그런 달마의 혈맥법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담론을 하룻밤에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대가 보내준 차는 과연 가품입니다. 능히 삼매를 꿰뚫어 통하셨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추사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초이차의 완성 시기를 저는 짐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초이차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한국차의 특징은 몇 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추사가 얘기한 대로 심폐를 시원하게 하는 차, 이것은 바로 난향의 작용인 것입니다. 난향은 명대에도 차를 사향으로 분류한 바가 있는데, 난향이라는 것은 차가 허브과에 속하기 때문에 이 허브향이 나는 것이 이 난향입니다. 그런데 이 난향이 나는 차를 만들기는 어렵고, 이것은 탕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경지를 드러내는, 그래야 이 난향이 드러나는 탕법인데, 바로 초이 스님께서는 난향과 청향, 진향과 오면향, 사향이 드러나는 그런 차를 실현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에, 초이차의 그런 완성에 있어서 그러한 그들의 제자들에게 잘 전승이 됐었습니다마는 자은과 향운이라는 분들에 의해서 잘 전승이 됐고, 특히도 향운과 자은이 그 차를 잘 만드는 승려로 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추사가 1843년에 이 자은의 차를 바꿔서 감사하는 그러한 편지를 초이에게 보낸 바가 있어서 이러한 두 분이 차에 굉장히 능한 스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도 여러 스님들이 초이의 이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암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그러한 제자들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대표적인 인물은 범해로 거론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초이의 많은 제자들이 계셨지만은 이것은 문헌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체적인 차의 규모를 엿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문헌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드러난 분 중에는 자은과 향운, 그 다음에 무의, 그 다음에 범해 스님, 특히도 범해 스님이 그 조이의 큰 틀의 차를 잇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범해 스님의 제자에서는 송광사 승려였던 금명이 외정 시절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 범해 스님의 차를 읽고 또 초이 스님의 동다송을 견마에서 늘 읽으면서 그 차에 대한 담론을 이어갔고, 이분은 실제로 송광사의 차밭을 경영하고 차를 만들어서 그런 다해를 주관했던 그런 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초이의 이런 전승은 초이 스님,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문헌의 자료에 의거해서 범해 스님으로 일단 보고, 범해 스님의 제자 중에는 양대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송광사의 금명 스님이 계시고, 또 대흥사의 원흥 스님이 계셨고, 또 원흥의 제자가 바로 응송으로 이어졌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송광사는 금명 스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일제 압정기와 해방을 거치고 그 다음에 불교 정화 이후에 이분의 그러한 금명의 차의 실상은 전승되질 못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행스럽게도, 요행인지 그게 우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응송 스님께서는 거의 백수를 하셨기 때문에 불교 정화 이후에 대흥사에서 물러나셔서 그런 사하촌에 계시면서도 이 차와 초이 스님에 대해 연구를 지속하셨고, 그 차는 저에게 이어져서 그런 유형들이 현존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상당히 자연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런 차들이 초이가 그렇게 연구해서 완성했던 초이차의 제다의 유형이나 탕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초이는 이 차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신전이라든가 동다송을 통해서 이론에 대한 정립을 통해서 제다법을 완성해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 초이차의 그러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맑고 시원하고 그러한 기세가 등등한 이런 차를 통해서 경화사족들에게 우리 차의 우수성을 인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초이차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